오늘 수업 시간에 할 거는 하나는 경매 물건, 하나는 공매 물건이라서 경매, 공매 한번 구분 한번 해보고 이 두 개 땅을 얼마 입찰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매와 공매 차이점부터 볼게요. 이번에 경매 때 지훈님하고 성민님하고 유민님하고 같이 공동 입찰해서 이번에 낙찰 받으셨잖아요. 바톤 되게 편하셨죠? 네. 와, 굳이 경매를 직접 입찰하러 갈 필요가 진짜 없겠네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앞으로 그냥 바토너 쓰고 끝내려고요. 굳이 내가 멀리 갈 필요가 없겠다. 심지어는 대전법원이나 청주법원도 가는 경우 있었는데 안 가도 되겠네 이 생각이 벌써 들더라고요. 역시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전에 바토너가 없었을 때는 제일 문제는 이거였잖아요. 해당 법원에 직접 참석해서 입찰해야 된다 이거였고, 공매의 장점은 이거였죠. 온비드에 접속해서 입찰할 수 있다. 이게 장점과 단점이 극명했었죠. 근데 경매하고 공매의 차이점은, 경매는 제가 이제 경매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던 게 임의 경매냐 강제 경매냐 형식적 경매냐에 따라서 어떤 채권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거야 라는 거였잖아요. 채무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매를 시작하는 거니까. 공매 같은 경우에는 압류 재산,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세금을 안 냈을 때 그 세금을 압류를 통해서 매각을 하는 절차였죠. 공매 중에 가장 큰 장점이 공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있는 재산을 캠코를 통해서 매각하잖아요. 이게 국유재산 매각, 이게 사실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안정성도 있긴 하지만 더 좋은 거는 나라에서 딱 갖고 있던 재산을 매각할 때 그게 이제 우체국이나 경찰서나 아니면 예전에 갖고 있던 통신사 아니면 뭐 기숙사 이런 물건이 나오게 되면 입지적으로 되게 좋았던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그냥 매각 좋은 물건 나와 있나 검색하거든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부산에 있는 경찰서 매각 것도 저희 스터디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 식의 매각권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국유자산 매각권은 제가 틈틈이 챙겨보는 편이에요. 근데 경매하고 공매의 차이점은, 경매 물건이랑 공매 물건의 매물수를 굳이 따지자고 하면 경매가 100건으로 따지면 공매가 아마 10건에서 15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량의 차이가. 경매가 진짜 다양하게 많이 나오죠. 공매는 그만큼 물량수가 적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매에서 물건을 찾고 낙찰받고 이렇게 하죠. 공매는 매주 10%씩 하락하니까 일주일마다 10%, 20%, 30%, 40%, 50% 이렇게 빠지니까 더 빠르게 입찰할 수 있는 기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훨씬 유리하고, 그다음에 경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서울만 20%, 나머지 지역은 30%씩 빠지는데 한 번 유찰할 때마다 35일이 소요되니까 생각보다 이 기간이 엄청 길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경매는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 인도명령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 집행 소속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이기 때문에. 경매에서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명도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임차인을 내쫓을 수 있는데, 공매는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공매 같은 경우에는 명도 소송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기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고, 만약에 강제 집행을 시키고 싶으면 법원의 힘을 한 번 더 빌려야 되는 복잡한 과정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공매에 노출이 덜 돼 있다 보니까 공매를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둘 다 하심이 옳다. 요거 마지막 물건 한번 요거 먼저 보면, 원래 공매는 한번 유찰되면 10%씩 깎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50%까지 깎이고 나면 공매는 다시 100%로 환원이 돼요. 원래 100%짜리 돌아가서 다시 한번 100%, 90%, 80%, 70%, 60% 하고, 낙찰자가 없으면 재감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 없던 물건으로 돌리거나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00%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쭈루룩 잡혀 있는 걸 보니까 이 물건은 무조건 팔겠다 이런 뜻이겠죠. 9,200만 원짜리 감정 물건이 920만 원까지 10% 금액으로 떨어지면 안 살 리가 없겠죠. 일반적인 공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50%까지만 빠지고 다시 100%로 돌아간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감정 평가서도 제공이 되고 매각 물건 명세서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근데 유료 사이트 쓰시고 있지만 공매 같은 경우엔 유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그렇게 믿을만 하지 않거든요. 공매 물건 보면 이거 뭘 보라는 거지? 도대체 뭘 통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지? 그게 어려워서 경매만큼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수익이 커요. 공매가 사람들한테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매는 꼭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공매는 매주 월요일부터 월, 화, 수 3일 동안 입찰할 수 있고요. 그 다음날 목요일 11시에 낙찰자가 선정이 돼요. 폐차했으면 바로 환불계좌로 송금이 들어와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보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중에 입찰인데 보통 언제 입찰할 것 같으세요?
저는 수요일날 오후 2시 이후에 입찰을 하는 편이에요. 왜 수요일날 하냐면 보증금을 수요일날 넣었다가 폐찰이 되면 목요일날 바로 나오잖아요. 굳이 월요일부터 내 보증금을 넣어놓을 필요가 없다. 그 의미 때문에 저는 그냥 수요일날 입찰을 하죠. 만약에 공매를 입찰한다 싶으면 이거 이 물건을 입찰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입찰 날짜를 한번 볼까요? 마감일이 7월 23일, 그 다음 주 7일 있다가 입찰,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절반 가격까지 떨어질 때까지 채 한 달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달력에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5,500만 원 입찰하겠다, 8월 20일 날 난 입찰하겠다고 달력에 표시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공매는 꼭 이렇게 체크해 놓으셔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공매를 입찰하겠다 싶으면 달력에 꼭 입찰 날짜를 정해 놓으셔야 된다. 얼마의 가격에 들어갈 것이며 언제 들어갈지를 달력에 표시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800만 원에 내가 입찰하겠다 라고 결정을 하셨으면 달력에 나는 8월 20일을 체크를 해 놓으셔야 입찰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놓치실 거예요. 공매 같은 경우에 제일 추천드리는 종목이 정확하게 토지인 것 같아요. 토지는 낙찰 받아도 명도시킬 대상도 없고, 그 다음에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주택처럼 복잡한 권리 분석이 필요 없는 토지는 경매나 공매로 낙찰 받으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처음 물건 나온 거 한번 볼게요. 탐림 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라고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혹시 대전 분들은 잘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대전이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대전을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대전을 보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대구가 인구가 많을까요? 대전이 인구가 많을까요? 대구가 많았다가 대전이 최근에 많아지지 않았을까요? 대전은 여기에 위치해 있고 대구는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크기만 보더라도 어때요? 크기만 보더라도 사실 대구가 더 커요. 한번 볼게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빈부격차가 상당히 큰 것 같고요. 제가 느끼기에 대전 같은 경우에도 빈부격차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중상위층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대구는 여기 2호선 라인만 보시면 됩니다. 2호선 라인이 대구를 동서를 이렇게 쭉 가로지르잖아요. 2호선 라인에 붙어있는 것들이 제일 비싸요. 여기 범어역, 그다음 여기 죽전역, 그 다음에 반월당역, 여기 세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값은 범어역 근처에 범어역과 수성구청역으로 요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이 제일 비싸고요. 여기가 제일 비싼 이유는 뭘까요? 지역에서 아파트 값을 평가하는 아파트 값을 학군이야. 수성구 학군. 어떤 학원에서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가 결정을 지니까 여기 수성구청역에 여기는 학원들이 의대를 제일 많이 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들이 제일 비싸다. 그렇죠? 작년 만점자가 아마 거기서 나왔을 거예요. 대구 수성구에서요. 아, 정말요? 아, 현정님이 그 자녀 이슈 때문에 잘 아시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 실질적인 만점자가 작년이가 재작년인가? 대구 수성구에서 대학 고등학교 나와서 재수한 애였었어요. 서울에서 재수한 애. 아, 그래요? 수성구는 뭐 어마어마하죠. 예. 물론 대구에서 공부를 잘해서 여기로 오기도 하지만 울산부터 부산까지 다 여기로 온대요. 공부하러. 거의 유학하는 수준으로 이쪽에 와서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아파트를 고층 아파트가 잘 들어가고 있는 데가 이제 죽전역이니까 죽전역 근처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고, 예전부터 반월당역은 대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거리였으니까 이렇게 큰 사거리를 기준으로 여기 2호선 라인을 보시면 대구는 아파트 값이나 부동산이 거의 다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큰 기업이 없어요. 여기 제일 큰 기업이라고 하면 우방랜드 아니면 뭐 대구은행인가 이 정도밖에 없지, 이 근처에 큰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큰 거일 뿐이지 발전적으로 뭐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대구가 좀 대전이랑 쪽에 공단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산업단지들 중에 대기업이 입점해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봉이 낮겠죠. 그러니까 대구는 내수 시장에 되게 치우쳐진 도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대전은 여기랑 완벽하게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대전에서 가장 자랑하는 게 뭐 있을까요? 그 다음에 연구단지, 대덕대학교, 그 다음에 카이스트 캠퍼스, 그 다음에 여기 원자력 발전소부터 해서 연구원들이 이쪽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쳐진 사람들이 연구원들이 다니는데요. 연구원의 일자리가 풍부한 데인데, 여기는 대전에서 되게 특이한 동네죠. 이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밖으로 잘 안 나오고, 이 안쪽에 보면 이렇게 사이언스빌이라고 해서 그네들의 리그로 사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비싸게. 이 사람들은 둔산동이나 동안신도시 쪽에서 살지 않죠. 왜냐면 직장이 바로 이 근처에 있으니까 이 안쪽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보면 여기 다 연구원들이거든요. 보실까요? 여기 한국천문연구원, 여기 삼양사 중앙연구원, 원자력 중앙연구원, 하나로 에어스페이스 연구원, 원자력 기술통제기술원, 그 다음 한국기계연구원, 선박연구원, 다 연구원이에요. 이렇게 다 연구원들이 다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근처에서 다 살고 싶어 하지 밑으로 내려서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도룡 SK뷰 이 아파트예요. 진지도 꽤 오래됐고 한데 이 아파트가 거의 10억이에요. 34평이. 근데 연구원에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그냥 여기서 행복하게 10억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연구원들이 가격을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원에 있는 사람들 똑똑하신 분들이라서 학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과외하는 경우도 많고, 과외보다도 자녀들을 직접 가르치는 사람도 많아서 여기는 대전에서 되게 특이한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효성 해링턴, 이거 보통 해링턴이라고 하거든요. 해링턴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몇 단 곳에 아파트를 적길래 이거 가격이 안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파트도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근데 연구원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아파트가 여기에 있는 전민동에 있는 전민 엑스포 아파트, 여기서 되게 행복하게 사시거든요. 그리고 혹시 지영님도 가보셨겠지만 여기 엑스포코아 가보셨죠, 지영님? 가봤죠. 뭐 사셨어요? 자주 다녔어요. 거기 반찬 가게도 있고 위에는 옷가게가 있고 지하에는 국수나 이런 거 파는 가게가 많아가지고 유행처럼 돌긴 하는데 예, 엄청 많이 갔어요. 지우님도 표정 보니까 가셨다. 근데 여기가 되게 이게 되게 특이한 동네예요. 이 안에서 되게 행복하게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요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여기서도 연구원 가족들이 잘 삽니다. 연봉이 높은 연구원들이 이쪽에 많이 살다 보니까 그냥 물가 수준도 어느 정도 높아도 잘 살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도 잘 받쳐주죠. 여기가 전민동에 있는 다가구들이 밀집 지역이에요. 보시면 되게 오래되고 작아 보이지 않으세요? 규모가? 되게 스물스물하시죠. 요 밑에 있는 얘는 문지동이에요. 문지동에 있는 다가구들은 덩어리가 좀 커 보이지 않으세요? 혹시 지훈님 문지동에 가서 식사 한번 해보셨어요? 약간 그 뭐지? 브런치 느낌이셨죠? 네, 맞아요. 거기는 좀 그런 한가로운 느낌? 맞아요. 여기는 브런치를 먹으러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전민동은 저녁 식사 먹으러 가거나 해장국 먹으러 가거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디에 제일 가깝냐면 연구원들이 여기 있는 전민동 다가구를 제일 많이 이용을 해요. 되게 좁고 불편한데 이렇게 요런 데임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40배에서 45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전민동이니까. 특이하게 이렇게 작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40에서 45만원씩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임차 수요가 누구냐면 연구원에 관련된 사람들이니까 40에서 45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의 특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민동이 되게 특이한 동네다. 연구원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민동은 예전에 택지 개발을 한 데라서 한 필지가 하나의 땅들이 60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60평의 다가구를 짓게 되면 아무리 잘 져도 방 한 칸이 6평에서 8평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럼 진짜 원룸에 가까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에서 45만원에 살고, 문지동은 보면 덩어리가 되게 크잖아요. 이렇게 땅을 한 필지가 80평 정도 돼요. 거기에 다가구를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민동보다는 좀 자유롭게 1.5룸에서 2룸으로 쓸 수 있게 여기는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는 완벽하게 다른 상권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왜냐면 전민동은 차 없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1인 가구가 더 많은 반면에 문지동 같은 경우는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도 힘들고, 여기는 1.5룸, 2룸이다 보니까 2인 가구 이상들이 많이 거주하죠.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던 이유는 여기도 충남대학교, 여기도 카이스트, 다 여기가 연구원이다. 근데 이번에 경매물건 나온 거를, 경매랑 구매물건 나온 거를 보게 되면 여기 위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요거 장사 되게 잘 되잖아요. 들어와서 여기는 다른 동네죠. 여기는 관평동이니까 다른 동네. 그러면 이번에 경매물건 나온 위치가 이 자리에 땅이었거든요. 여기다 어떤 거를 하면 제일 좋을까를 대전시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여기를 어떻게 채우고 싶을까요? 대전시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짓거나 연구원을 더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 대전시 입장에서는 여기 땅값이 오르면 보상가가 클 테니까 이 땅들은 지목이 뭐일 가능성이 클까요? 농림지역일 가능성이 엄청 크겠죠. 그래야 나중에 보상가가 안 나올 테니까. 좀 크게 한번 보면 여기도 농림지역일 테니까 개발이 없이 이렇게 잘 묶여 있겠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여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잘 이렇게 묶여 있겠죠. 이렇게 잘 묶여 있으니까 나중에 여기 개발하기 편하다는 거죠. 보상가가 적게 나오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개발행위 허가구역 두 개에 대한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 이거 두 개를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살고 계시니까. 아, 네네, 맞아요. 그러네요.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네, 허락을 받아라, 먼저. 네, 그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개발할 거니까 여기에 뭐 새로운 거 하지 마 그죠? 라고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개발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니까 거기다 건축물 올리지 마라는 뜻이죠. 건축물을 네. 올리면 나중에 보상이 많이 나가니까 건축물을 올리지 마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을 묶여버리면 말 그대로 거래도 안 되고 건물도 안 올리니까 땅값이 오를 수가 없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을 묶어버리면 당연히 좋은 땅일 것이다. 나중에 보상을 나갈 거니까 그 땅을 가만히 멈췄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라고 했죠. 여기가 딱 두 개에 해당하는 땅이었어요. 여기가 아까 그 카이스트에서 위치가 어디예요? 유성구 쪽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여기로 넘어와서 위치를 모르겠어요. 충남대하고 카이스트가 이렇게 묶어 있고요. 여기가 둔산동. 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기가 유성온천역에 있는 복명동. 경매공매물건 나온 게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저 위쪽에. 네,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쪽은 이미 연구원들이 꽉 들어가서 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는 꽉 차 있잖아요. 네. 여기 꽉 차 있다 보니까 네. 이 수요를 더 채울 수 있는 게 남아있는 땅이 딱 여기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렇게밖에. 그래서 만약에 대전에서 땅을 개발해서 연구특구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 자리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대전 설명드려볼게요. 요거는 제가 몇 번을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생각날 때마다 해드릴게요. 요 그림만 이해하셔도 대전을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게 거의 다 들어갔으니까 한번 요거 한번 설명드려보고 다시 경매물건으로 가볼게요.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민님, 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 드렸던 삼성동 물건 네. 그거 여기서 얘기해도 돼요? 당연하죠. 같이 설명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생각난 김에 해볼게요. 저기 교회 물건 나왔던 거 있었죠? 교회 물건 나온 게 대덕구가 이렇게가 대덕구거든요. 요만큼은 대전에서 좀 번외로 생각하고 이번 스터디 한번 해볼게요. 지금 대전에서 제일 유명했던 곳은 둔산동이잖아요. 2기 신도시 내려오면서 여기다 정부 청사를 이전 시켰으니까 계획된 도시겠죠. 그리고 나서 대전에서 원래 원도심이 어디였냐면 여기였어요. 이렇게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원도심이었어요. 그 지역에는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면 원도시를 개발하는 것보다 택지를 개발하는 게 훨씬 빠를 테니까 택지를 깎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도심을 그냥 둔 상태에서 이쪽 도안 신도시 쪽으로의 개발의 방향이 계속 대전시 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들이 이쪽으로 꽉 차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전역 근처에 있는 동구나 중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계속 낡아지고, 그러다 보면 도안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냥 공급이 되니까 동서의 편차가 서쪽이 훨씬 더 땅값이 비싸지고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동쪽에 있는 원도심이 계속 나빠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지금 동쪽에 있는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답이 없어요, 대전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동화변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전체적으로 재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선화동하고 용두지구 같은 경우에도 크게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대전역 역세권 개발이 동구 쪽이랑 중구 쪽은 이렇게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안 하면 도시가 커질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도안 신도시 쪽에서는 이렇게 택지만 깎아놓고 아파트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도안 신도시가 개발하기가 더 편했던 거예요, 대전시 입장에서. 그러면 도안 신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구랑 동구 쪽은 나빠지겠죠. 사람들이 다 도안 신도시를 원할 테니까. 그래서 가장 필요했던 게 대전 역세권 개발을 안 하게 되면 동구는 슬럼화 될 거예요. 여기 대전 역세권 지구 얘 빨리 개발을 해야 대전역을 기준으로 동구가 살아날 거거든요. 근데 대전역 개발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대전은 아무래도 치우침이 이 왼쪽으로 더 커질 거다라고 해서 빨리 대전역을 살려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대전이 어떻게 개발의 방향을 잡고 있니? 라고 했을 때 이 트램 한번 볼게요. 트램을 보고 다시 윗사진으로 한번 가볼게요. 대전 지하철 1호선이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해서 이 빨간색이 대전 지하철 1호선이에요. 여기다가 트램이라고 지하철 2호선을 넣는다고 했죠. 대전 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순환선이니까 이렇게 순환해서 만들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현안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개발의 방향을 보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환승하는 거, 1호선하고 2호선하고 환승역만 보더라도 대전에서 어떻게 방향을 그 개발의 방향을 잡고 있지를 읽을 수 있을 테니까 환승역만을 기준으로 한번 대전을 바라볼게요. 그러면 그림을 좀 더 키워서 볼게요. 보시면 환승역 이렇게 대한민국 이렇게 태극 문양이 태극이 아니구나, 세 개의 색깔이 섞여 있는 환승역을 한번 보게 되면 유성 온천역, 정부청상역, 오정역, 그 다음에 대동역, 대전역, 이렇게 3개. 대전역은 3개. 그 다음에 서대전역. 서대전역이 여기구나.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대전역, 서대전 사거리역. 이렇게. 어때요? 요거만 보면 복수역. 복수역은 이거는 빼려고 했는데. 복수역은 저는 지금 빼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오정역도 지금 당장 아니니까 빼볼게요. 대전에서 어디를 제일 키우고 싶어 하면 유성온천역은 어떨까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했지만 충대 정문부터 유성온천역은 나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대전에서 무엇을 투자하셔도 좋다. 그 다음에 정부청사역, 얘는 둔산동에 있는 정부청사역이니까 얘를 뚫어줘야 말 그대로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동하겠죠. 오정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농산물 센터라서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만든 것 같아요. 이거는 오정역은 우선 당장은 중요한 역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전에서 가장 많은 통행량이 있는 게 서대전 내거리라고 했었잖아요. 서대전 내거리 여기. 그 다음에 대전역은 역세 그 환승역이 몇 개나 들어가 있죠? 3개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대전에서 왜 여기를 3개를 넣었을까를 생각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3개를 넣은 이유는 대전역 앞쪽으로, 대전역 뒤쪽으로, 그 다음에 대동역이라고 해서 대동역 뒤쪽으로 역을 3개나 넣어놨어요. 이거는 대전시에서 대전역은 반드시 살려야만 한다라는 방향을 설정한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안 살리면 대전시는 동쪽하고 서쪽하고 편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서구 쪽에서 하나만 더 보게 되면, 위로 올라가서 서구 쪽만 볼게요. 서구 쪽만 더 확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대전에서 아파트값 제일 비싼 데가 여기 아이파크 1, 2단지거든요. 이 아파트가 지금 제일 비싸요. 대전에서 신축 중에 제일 비싸요. 얘만 34평 기준으로 10억 돌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돌파하려 하다가 지금은 주춤하지만 제가 보기엔 돌파할 것 같습니다. 여기 가보면, 혹시 지영님 여기 도안동에 있는 도안 아이파크 1, 2단지 가서 보셨었어요? 보안동은 잘 몰라요. 신도시고 그때 제가 이제 대전에서 세종으로 나와가지고 지훈님은 여기 자주 가보진 못했어요. 지훈님 여기 가보셨어요? 저는 이제 도안 신도시 막 개발한다 그럴 때도 가보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가보고, 한 번씩 가보긴 했는데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여기 택지를 깎아놓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매번 놀래요, 갈 때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재개발하는 게 쉬울까요? 여기다 신도시 건설해서 건설사 입장에서 볼게요. 여기 동의서 받고 어렵게 가는 것보다 여기 신도시에서 빠르게 짓는 게 더 편하고 더 싸요.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 도안 신도시 쪽에 아이파크나 뭐 자이나 이렇게 대기업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쪽이 더 선호하니까. 근데 이쪽은 아이파크나 자이보다는 이제 이군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긴 하죠. 그거는 제가 봐도 건설사가 선택하는 것만 보더라도 어디 부동산이 더 좋은지는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개발의 방향이 도안 신도시, 여기 이렇게 신도시가 생기고 종합 스포츠타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대전 국가산단이 들어와요. 여기 국가산단이 이렇게나 크게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크게 국가산단이 들어와 버리면 여기에 나노우주 항공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위쪽 전민동 쪽에 갖고 있었던 연구단지들이 일자리가 이쪽으로 또 새로운 게 내려오게 되잖아요. 여기가 내려오게 되면 이쪽 서구는 동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동네로 바뀔 거예요.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역이나 이쪽 라인을 안 살려주면 대전에서는 편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대전역을 반드시 살릴 수밖에 없거나 살려야만 한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꼭 살려야만 한다. 이 뜻이에요. 대전이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공매물건 나온 것들은 여기 이쪽 안쪽에 전민동 쪽에는 아까 말했던 연구단지나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으니까 이 자리에서 부족한 이 땅 얘네들은 예전부터 개발을 하겠다라고 택지는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언제 시작하니? 라는 건데 지금 시작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땅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다. 그리고 성민님이 하나 물건 문의해 온 게 있는데 그게 대전역에 있던 요 물건이었어요. 여기 대전 역세권 개발 물건. 근데 요거는 제가 여기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대전 역세권 개발은 대전역을 기준으로 해서 대형 복합 쇼핑몰부터 여기를 크게 다 개발하겠다는 게 대전역의 큰 계획인데 한번 이렇게 대전역에서는 이만큼을 전체를 대전 역세권 개발에 넣고 여기를 전체를 다 개발하고 싶다는 게 대전의 목표예요. 이게 어디냐면 이렇게 이 땅을 전체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바꾸고 싶다는데 성민님이 어제 말했던 거를 한번 보러 갈게요. 삼성동에 있는 물건이랑 비슷해서 성민님이 말했던 것 같은데 약간 도마변동 네네. 저희 지하층 갔었던 데 있잖아요. 네. 거기가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성민님이 물건 잘 뽑아오신 게 이 물건이었거든요. 반디 대용문구 얘였는데 여기 월세가 보니까 50, 50, 50이었어요. 저도 이거 즐겨찾기 넣어놨는 물건이었는데 성민님이 이거를 질문을 주셔가지고 여기 월세 150이 나오는 물건이었는데 위층은 지금 비어있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위치예요. 위치. 다시 오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지금 사업성으로 한번 기준으로 따져볼게요. 도마변동이 대전에서 사업성이 제일 좋아요. 크게 한 번에 진행을 하니까 용두지구 같은 경우와 대전 역세권지구 분양가가 어디가 제일 높을 것 같으세요? 도마변동 분양가 얼마였던지 기억나세요? 34평 기준으로 일반 조합이 6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동안 아이파크 이거 8억 정도에 분양했으니까 얘가 평당 분양가가 2,500 정도 돼서 3,000을 돌파하네 막 이래서 사람들이 되게 깜짝 놀랐었는데 얘도 6억이었어요. 분양가가. 예전에 스터디했던 물건이 삼성동 물건에 여기 아파트 주상복합 크게 들어가 있는 거 얘도 분양가가 6억이 안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 대전역 얘 분양가 얼마 할까요? 얼마가 적정할까요? 얘 6억 못 넘어요. 제가 보기엔 5억 이상에 분양하게 되면 미분양 날 가능성도 클 것 같아요. 사업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스터디했던 물건이 여기 물건이었거든요. 이 물건과 이 물건의 사업성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개발의 속도도 속도지만 예를 들어 이걸 6억에 분양했다고 하면 얘와 얘의 분담금의 차이가 있을 테니까 입지만을 봤을 때 도마동이 훨씬 좋은 물건이죠. 이 삼성동보다. 너무 뜨문뜨문 한두 군데만 개발을 하니까 이쪽에서는 힘이 좀 약할 수 있죠. 아실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당장 대전역 뒤쪽으로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졌어요. 지금 성민님이 말씀해 주신 게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져서 삼성 4구역, 중앙 1구역, 그다음 복합 2터미널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금 관처가 다 두 군데가 떨어졌고 경매 물건이 여기에 나왔죠. 이 물건인데 이 재개발을 했을 때 이게 사업성이 좋을까를 고민해보고 들어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민님 어제 제가 톡한 거 사진만 잠깐 공유해 볼게요. 제 집에서 좀 했던 거라서.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개발을 하겠대요. 그래서 지금 성민님이 말씀했던 물건이 여기에 포함이 돼요. 사업 범위 안에 계룡 디지털 고등학교 안쪽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얘는 재개발에 포함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사진 보게 되니까 이 사진이었거든요. 이 물건 위치가 여기입니다. 아파트가 대단위가 아니고 평수도 작고 지금 스몰스몰 하잖아요. 크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거 분양이 잘 될까? 이거 5억 넘게 분양가가 받을 수 있을까? 도마변동보다는 사업성이 낮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관처가 떨어졌으니까 조합원에 가서 물어보면 되겠죠. 지금 이거 입주권 나오는 물건 맞나요? 그리고 지금 관처가 떨어졌는데 제가 지금 사게 되면 입주권을 양도받을 수 있나요?까지 조합에 물어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그죠? 물건의 위치는 얘다. 그죠? 요거는 확정이 됐으니까 제가 보기엔 조합에서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 사람이 결국 낙찰자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사업성은 비교를 해보시고 꼭 들어가셔야 된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약간 이편한 세상인가 뭐 들어간다고 뭐 그런 식으로 봤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제가. 브랜드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편한 세상이면은 그래도 1군이잖아요.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았고 네. 그러면은 이거가 금방 현금이 될 수 있는 물건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네네. 그러면 이거 한번 보게 되면 보세요. 총 세대수 이렇게 보면 이 안에가 몇 세대가 들어가냐 1350세대 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 큰 땅에
아시에서 보게 되면 일반 분양 세대수를 한번 보게 되면 878세대, 그리고 비율로 보게 되면 65%. 이 정도면 사업성은 50%가 넘으니까 되게 괜찮겠죠. 조합원 수가 적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조합원 분양 세대수는 337세대. 이러니까 사업성은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큰 땅에서 1350세대밖에 못 만드는 게 조금 아쉽죠. 그리고 이 뒤에 땅들 분양가가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동구에 있는 대장아파트 설명드리면서 분양가가 얼마일 것 같냐고 맞추라고 하거든요. 동구의 대장아파트 보러 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동구에 있는 대장아파트거든요. 여기 분양한 지 아직 8년차가 안 되는 건데 이 아파트 4억밖에 안 해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4억에서 5억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위치가 서구 쪽이었다고 하면 당연히 6억 돌파했겠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조사를 해보시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경매 물건으로 돌아가서 보면, 다시 경매 스터디 물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터디 방향으로 보게 되면 뭘 보려고 했냐면 땅 보는 것부터 알려드려볼게요. 저는 토지임을 아주 자주 쓰니까 토지임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만. 물론 유료 경배지에 보시면 자연녹지의 녹지지구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에 개발 제한구역에 연구 특구,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이렇게 다 적혀 있거든요. 사실 경매지에서 땅 볼 때 이거 보면서 입찰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이걸 다 이해하실 수도 없는 거고, 이걸 이해한다고 이 땅을 투자하시는 분도 그렇게 드물 거예요. 그럼 하나씩 보려고 하는데, 자연녹지 대전역 광역 안에 있으면 당연히 도시지역 내겠죠. 여기는 관리지역은 없어요. 도시지역 내에는 당연히 자연녹지냐 주거지역이냐 아니면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에 대한 판단인데, 그러면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는 무엇으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공업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큰 땅이겠죠. 그러면 자연녹지의 뜻은 유보지일 가능성이 큰 거죠. 무엇로 바뀔지는 모르는데 지금은 우선 자연녹지로 둘게 라는 뜻인 거죠. 녹지구역은 개발을 지금 당장 못하게 한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세 개였던 것 같아요. 개발 제한구역, 여기다가 집 짓거나 건물 올릴 때 나 제한을 줄 거야. 너무 높이 올리면 나중에 보상 나갈 때 보상 금액이 너무 크니까 개발할 때 제한을 둘게 라는 뜻인 거고, 연구 개발 특구, 이거 무슨 뜻일까요? 연자력 연구원부터 연구원들 엄청 많잖아요. 여기 연구 개발 특구야. 여기는 다른 땅이 아니고 연구원들이 들어오게 나라에서 특구로 지정해 준 땅이야 라는 표시인 거고, 마지막에 국가산업단지, 이 뜻은 뭐냐, 국가에서 나중에 산업단지 들어올 땅이야 라고 표시해 준 거예요. 종합 요약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 땅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제일 클까요? 판단으로 보단지. 뭐 산다는 거. 주거단지. 연구 국가산단인데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이 됐을 테니까, 여기는 연구원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엄청 큰 땅이구나 라고 나라에서 지정해 놓은 땅이겠죠. 여기는 연구원들 쓰려고 땅을 이렇게 꽉 묶어 놓은 거구나, 개발하지 못하게. 그래서 토지임을 가서 한번 보게 되면 눌러보면 다 색깔이 바뀌어요. 자연녹지부터 눌러보면 자연녹지, 어느 만큼이 자연녹지였냐,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 여기서 지구단위 계획을 눌러볼게요.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면 여기는 깨끗하게 정리해서 개발하게 될 거야 라는 뜻인 거고, 개발 제한구역 누르면 여기 개발할 때 내가 제한을 둘 거야 라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누르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하나하나 누를 때마다 색깔이 바뀌니까 누르면서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누르면 여기도 국가산업단지로 들어갈 거야 라는 뜻인데, 지금 경매 물건의 위치가 어디였냐면 경매 물건의 위치를 개발 제한구역에도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건축 착공 제한지역에는 포함 안 돼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금 당장은 포함이 안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클릭하면서 보면 될 거고요. 만약에 공익용 산지를 눌렀는데 샀다, 이거 공원으로 써야 되는 산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공익용 산지 사시면 이거는 그냥 공원이에요. 공원. 못 건드린다는 뜻이죠. 공익용 산지는 풀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적죠. 요거 시간이 되실 때 여기 클릭하면서 본인이 제일 잘하는 동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거예요. 시골로 가면 갈수록 규제가 덜 해요. 시골들은 그 무엇을 해놓더라도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지리산 같은 경우가 공익용 산지가 될 가능성이 제일 크겠죠. 여기는 지금 보시면 묶여있는 땅들이 요 세 가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있고, 연구 개발 특구에 국가산업단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런 땅이 경매에 나왔는데 지금 원장님 잠깐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개발 제한 구역, 네. 그리고 녹지 구역, 이 두 가지는 네네. 지금 해당 구역에 대해서 개발하지 말라고 하는 그 대전시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여기 땅은 지금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뭐 몇 퍼센트 정도, 땅의 몇 퍼센트 정도만 쓸 수 있다라는 건가요? 여기서 클릭을 하고 토지 이용 계획 열람 누르시면 이 토지가 요 한 필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토지 계획 열람을 누르시면 도시지역 내 자연 녹지에 나머지 것들이 쭉 들어가요. 바로 여기서 행위 가능 여부하고 건폐율 용적률만 보시면 돼요. 여기만 보시면 이 땅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나라에서 정해줘요. 요거 하나씩 클릭해 볼게요. 우선 행위 가능 여부를 누르면 용적률까지 한 번에 뜨니까 밑으로 쭉 내려보면 여기에 질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단독주택 질 수 있죠. 아파트 안 되죠. 그 다음에 일종 근린 생활 시설이라고 해서 휴게전부터 시작해서 커피숍까지 다 가능한 거죠. 대신 여기다가 처음에 뭘 묶어놨냐면 여기 토발 행위 제한 구역을 넣었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 너무 크지 않게 짓게는 해줄게 라는 뜻으로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층수 제한하고 용적률을 보게 되시면 자연 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20%. 자연 녹지가 원래는 계획관리보다 더 좋은 땅이긴 하지만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는 계획관리는 40%인데 자연 녹지는 바닥에 20평밖에 못 짓는 거죠, 건축을. 그리고 용적률도 80%. 층수 제한은 4층 이하인데 이거는 지자체에 물어보셔야 돼요. 만약 이 땅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에 안 묶였다고 하면 용적률이 200%까지도 받을 수도 있었던 땅이죠. 하지만 이건 개발행위 제한구역에 묶여 있으니까 80%밖에 쓰지 못한다. 그러면 이걸 땅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은 땅이 107평이죠. 107평을 기준으로 저희가 건축을 한번 해볼까요? 107평에 바닥에 20평을 깔 수 있으니까 0.2 이렇게 되면 21평을 건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용적률을 80%까지 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107평에 곱하기 107평 곱하기 0.8 이렇게 되면 85평까지는 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 21평 여기도 21평 여기도 21평 이렇게 해서 84평까지 질 수 있다는 뜻인데 이거는 미래가치가 정해지지 않은 땅이잖아요. 나중에 상업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자연 녹지에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맥수로 지어버리면 이 땅을 잘 못 살리시는 거예요. 종이 바뀌게 되면 건폐율부터가 40%로 나중에 바뀔 건데 이런 땅은 처음부터 맥수로 자기 힘을 최대로 줘서 건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은 종이 바뀔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맞아요. 이 땅을 지금 모습처럼 쓰는 게 맞다.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는 땅이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토지이용 계획원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행위 가능 여부와 건폐율 용적률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질 수 있는 건축물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확인하면 이 땅은 어떻게 쓸 수 있겠다라는 게 감이 잡히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개발이 더디게 된 게 보이시죠? 여기는 나라에서 묶어놨어요. 말 그대로 개발을 못하게 계속해서. 그 뜻은 뭐냐면 고층 건물이 있을 수가 없죠. 나라에서 허가를 잘 안 해줄 가능성이 크니까. 근데 여기 커피숍 큰 게 하나 있거든요. 큰 거. 여기가 쭈꾸미 집이나 백숙집이나 이런 게 많은 동네고 여기 커피숍이 들어가는 이런 땅이거든요. 그럼 경매 물건으로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땅이 107평이 이제 경매에 나온 거예요. 이 땅을 아마 최대한 잘 살려 쓸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이 될 거예요. 둔산동에 있는 땅을 평수 한 평이 얼마라고 보시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둔산동은 평당 1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오동이나 파남동이라고 해서 대전에서 제일 나쁜 동네예요. 거기는 못해도 400에서 500은 받아요, 땅값이. 근데 여기는 감정평가사님이 이걸 얼마에 감정하셨을까, 물론 가격을 보셨겠지만 30만 원. 네, 감정평가사님이 얼마 감정하셨냐면 170만 원 감정하셨어요. 감정평가사님이 어떻게 감정하는지를 또 보셔야 되는데, 감정평가사님은 감정을 할 때 최대한 무엇을 맞추냐,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감정평가를 해요. 자연녹지이면서 개발 제한 구역이면서 연구개발,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똑같은 필지를 샘플링을 하셔야 이 가격을 감정평가사님이 감정을 할 수 있어요. 대전 지역 내에서 이 조건을 모두 갖춘 데는 여기밖에 없을 테니까 이 근처에 거래된 가격을 가지고 샘플링을 하셨겠죠. 눌려있는 상태에서의 가격을 다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땅을 감정평가사님이 멀리 갈 수가 없죠. 비슷한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본건은 여기 있고 비교표준지를 바로 옆에 있는 똑같은 지역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래된 실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똑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비교 기준지를 예로 했다는 거는 이 근처에 거래된 가격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많이. 아파트나 아니면 상가처럼. 그러니까 이 샘플링 가격이 정확할 수가 없죠. 거래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둔산동에 있는 1000만 원짜리 땅,
물론. 그리고 가오동, 파남동에 있는 4,500만 원짜리 땅이랑 비교할 수는 없죠. 1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얘도 그렇게 나쁜 땅은 아니다. 지금 자연녹지에 전이니까 170만 원에 감정을 하신 것 같아요. 평당. 그럼 지금 30% 빠져 있으니까 평당 120. 곱하기 0.7 하면 120만 원이 채 안 돼요. 대전에 있는 땅, 농사 질 수 있는 땅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이 평당 120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부터 사람들이 싸게 느껴지죠. 이 땅을 어떻게 살려서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제 개인 목적으로 쓴다고 하면 저는 여기 고랑 3개 정도 파고 여기다가 농막 갖다 놓고 전원주택식으로 쓰다가 땅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물론 이 땅을 지금 투자한다고 해서 2년이나 3년 뒤에 곱절로 받을 수 있는 땅은 아니에요. 그런 땅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투자 금액이 1억 언저리에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내가 대전 근교에서 나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다고 하면 투자하실만 할 것 같아요. 아들이 이런 땅을 좋아해서 농막 갖다 놓고 적절하게 농사 짓고 있으면 괜찮게 땅값이 오를 것 같아서 이 물건을 선정했고, 탐리전민지구를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할 계획인데, 여기를 개발하게 돼서 연구원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개발지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포함이 된 것과 포함이 안 된 것 중에 안 된 게 오히려 좋다라는 판단을 많이 하지 않으세요? 보상을 받지 않는 게. 왜냐면 여기 땅을 어떻게 나라에서 묶어놨냐면, 너희 개발하지 마, 보상가 많이 못 줘라고 꽉 눌러놓은 상태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면, 그죠? 보상이 다 끝나면 일자리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이 일자리들과 여기서 쓰는 수요들이 어딘가는 가서 돈을 쓸 테니까, 그럼 여기에 식당과 커피숍이 더 잘 되면 잘 되지 나쁘게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연구단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기서 돈을 써야 되는 사람들의 수요는 아래 위로 올라갈 테니까 보상받지 않아서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이 산업단지들이 개발이 되면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뭐 개발행위 제한구역을 풀지 안 풀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목적 달성했으니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되는 건 아니야? 라는 건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그죠? 왜냐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간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런 짜투리 땅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탐림전민지구가 얼마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엄청 빨리 될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시간이 항상 더 걸리니까. 2024년 12월 기사인데요. 보면 구분응선 넘었다,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삽뜨기 시작해서 막 공사를 시작해야, 그 다음에 요 아까 말했던 R&D 기업들이 입주를 하기 시작해야 결국 땅값이 오를 거예요. 근데 오늘 낙찰 금액이 저는 1억 5천 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정도면 투자해볼 만하다. 말 그대로 땅을 좋아하면 내가 이 땅을 쓰면서 이 땅에 투자해 놓으면 어떨까. 제가 만약에 낙찰 받게 되면 저는 아들하고 여기서 쉬면서 텃밭 가꾸고 땅은 땅대로 이용하면서 땅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괜찮은 땅처럼 보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사실 그쪽 지역을 몇 번 다녀봐가지고 조금 알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사진으로 보면 엄청 시골 같지만 사실 시골은 아니잖아요. 네. 아파트 대단지와 그리고 도심의 사이에 있는 그런 농지인데, 사실은. 내가 그때 맞아요. 네, 맞아요. 낚시 먹으러도 가고, 저도 사실 꼬치구이로도 먹으러 가고 그 길에서 많이 먹었는데, 네. 딱 그런 길인 것 같아요. 약간 주말 농장식으로 조금 즐기다 보면, 왜냐면 그 동네가 그쪽 단지를 좀 알거든요. 근데 연구원들도 많이 살고 집들이 좀 비싼 주택가도 있고요. 그래서 개발된다면 사실 분위기가 되게 좋을 땅인 것 같기도 해요. 저 주택을 꼭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어디? 네, 거기 주택단지 엄청 비싸요.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커피숍 큰 데 있고 좋은데요. 네, 거기 외국인학 그 국제학교 옆에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되게 부자들 사는 동네더라고요. 지금 잘하시는구나. 네. 맞아요. 그다음 여기 그래서 아파트 있는 얘네도 평수 큰데 되게 비싸잖아요. 네, 거기가 사실은 학군지예요. 나름 관평. 남들은 모르는. 맞아요. 근데 남들은 일부러 모르는. 학교 갈 때쯤 되면 들어가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 네, 동네가.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아파트도 새로 생겼고 북대전 IC도 엄청 가까워가지고 생활하긴 되게 편리한 동네여서 돈만 있으면 투자하면 나쁘진 않겠다. 근데 여기가 막 3, 4억이면 모르겠지만 이제 1억 언저리 되니까 투자하실 만하고, 요거 이게 만약에 코로나 시점이었으면 정말 잘 팔렸을 것 같아요. 여기다 차박하거나 캠핑한다고 그러면 바로 팔릴 땅이죠. 대전 지역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 되게 좋죠. 음식점들도 이렇게 쭉 있으니까. 이런 땅이. 근데 원장님, 저기 새로 들어온 아파트도 원래는 다 비닐하우스 단지였잖아요. 여기가 19년도
9년, 20년에 들어왔나 그럴 거야. 네, 몇 년 안 여기 됐어요. 다 비닐하우스였어요. 이렇게 됐었죠. 네, 거기가 이제 다 보상받고 비닐하우스들이 다 보상받아서 네네. 세종 근처로 옮겨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보상 받으신 분들이 네. 대전에 계시지 왜 세종으로 또 거기다 또 다시 비닐하우스들을 많이 지으셨대요. 아, 나중에 그래요? 또 보상받으려고. 한번 그렇게 보상의 맛을 느끼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하죠. 저도 여기 아파트 안 들어갈 줄 알았어요. 이런 왜 빈 땅을 계속 놀리지?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얘도 허가 받고 이렇게 들어온 거 보고, 그다음 여기 호남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이 아파트밖에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이제 연구단지 들어가고 이 땅 보상 받게 되면 결코 나쁜 땅이 아니에요. 연구원들이 북대전 IC통해서 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네. 이 일도 엄청 밀리고 위치는 좋을 테니까, 그렇죠?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거니까 경매물건의 위치는 여기였습니다. 네, 나쁘지 않습니다. 산림 전민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이 땅값은 자연스럽게 오르지 않을까. 제일 좋은 거는 여기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을 풀어주고 용도를 좀 상향시켜주면 진짜 좋겠죠. 공매물건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 공매물건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거는 지분이에요. 스터디 시간 관계상 조금만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물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니까 공매물건의 위치를 보니까 환경영향성평가에서 따온 자료거든요. 도로를 여기로 냈어요. 여기로 붙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공매물건 이거 보자마자 제가 만약에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면 도로를 이렇게 낼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뚫어주는 게 맞지, 보상해주지 못하는 지작물이 있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잘 그려봐 드릴게요. 여기를 이렇게 사거리를 만들어야 효율이 높지 않겠어요? 여기 삼거리를 만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왜냐면 이 공매물건 보자마자 제일 중요한 건 여기가 사거리가 되나 안 되나가 저한테 관건이었거든요. 공매물건의 위치가 정확하게 딱 여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여기 도로가 뚫리냐 안 뚫리냐였거든요. 뚫리면 얘는 정말 좋은 땅이 될 테니까. 여기다 뚫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거 바뀌는 거 아니야? 이 생각에서 바뀌면 안 돼? 도로를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 도로 사거리를 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공매물건 나온 건 여기거든요. 여기에 지작물이 분멸하고 해봐야 얘밖에 없거든요. 얘가 그렇게 협조를 안 해줬을까? 아니면 이만큼 이렇게 밀어서 연구단지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여기 사거리를 이용하는 게. 도로를 이렇게 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계획이 바뀌거나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낚시를 받아가겠죠. 근데 지금 가격이 얘는 10%씩 쭈루루 계속 매주 빠지니까 입찰할 타이밍이, 일단 925만 원에 사라고 하면 사실 거잖아요.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연저리에서 받지 않을까, 이렇게 두 박스권 안에서 받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건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공매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요 땅도 누군가 낙찰을 받아가서 어떻게든 잘 쓸 테니까 저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가 땅을 이렇게 쓰는구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